왜 브라질은 스페셜티를 안 하지?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는 브라질 안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을 한 2주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지난번 파나마에 이어서 브라질 커피 산지를 다녀와서 느낀 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브라질을 다녀올 이유는 사실 커피 하면은 브라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파나마를 갔다 왔잖아요. 정말 고급 커피를 소량 생산하는 국가죠. 하지만 브라질은 저가형 커피들부터 시작해서 고가 커피들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국입니다. 커피 생산국으로 따지면은 극과 극, 완전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나라예요.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미로 따지면 국토 면적이 1위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국토 면적이 5위입니다.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 사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탕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커피라든지 1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곡물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걸맞게 커피 또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1위이기도 하고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브라질 국민들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도 해요. 도표를 보시면 세계 수출국 순위, 수출량으로 봤을 때 브라질이 단연 1위죠. 그리고 베트남이 2위, 콜롬비아가 3위, 인도네시아 4위, 에티오피아가 5위입니다. 재밌는 게 아라비카를 보시면요. 2위와 10위의 생산량을 모두 합해도 브라질을 따라오지 못해요. 2021년 기준으로 브라질 커피 생산량이 총 4,030만 포대. 그 중에 3,205만 포대가 아라비카였고요. 1,119만 포대가 로부스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브라질에 방문했을 때 있잖아요. 그 시기에 역대급 수출량을 자랑하는 시기였어요. 올해 이제 베트남 수확이 완전히 안 좋았거든요. 이 로부스타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의 어떤 수확량이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로부스타의 수요 자체가 브라질로 옮겨간 거예요. 왜냐면 로부스타의 대체제는 브라질 아라비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아라비카이기도 하고 브라질에서도 로부스타를 재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 2024년도 시즌에는 4,730만 자루를 생산하고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브라질 커피를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드셔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저가형 카페는 브라질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만약에 브라질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저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더 이상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 맛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커피가 많이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 커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커피 생산량을 커버하고 있는 나라가 이 브라질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밀크 초콜릿이나 다크 초콜릿이나 견과류, 살짝의 어떤 시트러스한 노트들. 그래서 이런 노트들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커피고, 이런 커피들이 여러분들에게 커피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맛을 설정해 줬을 거예요. 자, 이 브라질에서도 커피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데요. 브라질 안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총 16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역은 두 지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재배 지역이고요. 이 재배 지역은 상파울루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에스피리스 산투라는 지역이에요. 미나스제라이스는 해발고도 300m부터 시작해서 약 한 1400m까지 재배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라비카 품종이 생산이 되고요. 브라질 전체 생산량의 거의 40% 이상이 여기에서 재배가 됩니다. 옛날에 브라질 산토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토스는 브라질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이 아니라 상파울루와 가장 가까운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재배된 커피들이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단계에서 등급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브라질 등급을 정할 때 이 산토스 NI2, NI3 로 정해져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토스 항구에서 수출되는 커피 대부분을 담당했던 지역이 이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도 이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커피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테아 농장, 파젠다움도,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농장도 미나스제라이스에 있고요. 그러면 에스피리수 산투는 뭐냐? 원래 이전에는 로부스타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려고 하는 농부들이 이쪽에 땅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기후 자체와 때로
기후가 자체가 콜롬비아나 파나마를 좀 닮은 특징이 있거든요. 해안가가 가깝고 미시기후를 가지고 있고 해풍도 불고요. 나무도 굉장히 우거져서 그늘도 적절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고 자연적인 쉐이딩 트리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의 좋은 스페셜티 커피가 앞으로 에스피리스 산토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돼요. 파젠다움의 일부 농장도 이쪽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지역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버번, 티피카, 카투라, 카투아이, 문도노보, 아라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스페셜티 커피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라우리나라든지 우시우시라든지 게이샤라든지 핑크 버번, 옐로우 버번 뭐 이런 좋은 커피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대부분이 내추럴 혹은 펄프드 내추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죠. 완전 트래디셔널 워시드한 프로세싱 커피가 되게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커피 체리를 따서 말리면은 내추럴 프로세싱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은 농장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파나마 예를 들어 막 큰 농장이라고 하면은 막 100헥타르. 브라질은 중형 규모의 농장이다 1500에서 2000헥타르. 대형 농장이다 뭐 4000헥타르, 5000헥타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나무에 영양분을 줘야 돼?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달라요. 산업의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뭔가 워시드에서 프로세싱 하기보다는 그냥 건조를 해놓는 거예요. 과르디올라에 먼저 말려요. 그 다음 파티오에 널어요. 이런 식으로 건조를 마무리시키는 내추럴 방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브라질에서 어떤 커피를 펄프 내추럴 하냐, 아무래도 좀 더 품질이 좋은 커피들을 펄프 내추럴하고 세미 워시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펄프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베네피쇼에서 등급을 분리하면서 껍질을 깐 상태에서 커피를 말려요. 그 다음에 마무리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게 이제 펄프드 내추럴 이런 식으로 팔리죠. 그리고 브라질은 생산량이 많잖아요. 피킹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기계로 해요. 거기는 사람이 일일이 따지 않고 스트리핑이라고 하죠. 기계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커피나무를 탁탁탁탁탁 칩니다. 기계가 그냥 지나가면은 잘 익은 체리들도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체리들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향미나 이런 캐릭터들이 선명한 커피들은 재배를 못하더라도 괜찮은 커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기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산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고도가 높았을 때는 산맥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그 산을 타면서 커피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워. 일일이 따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 마켓과 브라질의 산지 마켓은 완전 그냥 다른 산업이라고 이해해도 돼, 진짜. 그리고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고품질의 커피가 생산이 되잖아요. 왜냐면 고도가 높았을 때 당도가 더 높고 산미도 훨씬 더 브라이트하고 플로럴하거나 과일 향도 되게 더 풍성하게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고도가 낮아요. 우리가 간 농장도 뭐 해발 800, 900m. 고도가 낮았을 때 이점은 평지가 많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높죠.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죠. 향미나 이런 캐릭터들이 선명한 커피들은 재배를 못하더라도 괜찮은 커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기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에요. 브라질 안에서 요번에 알았는데 내수에서 나누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세레자 80점 이상, 이게 스페셜티를 얘기해요. 잘 익은 커피들이죠. 이건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 그 다음에 보이응, 보잉야가 하이 커머셜 등급이죠. 잘 익었지만 스크린 사이즈가 큰 게 보이응,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가 작은 게 보잉야. 그 다음에 베르지 커피 체리인데 초록색 상태에서 따진 거, 완전 그냥 로우 커머셜. 그래서 이게 농장마다 근데 물어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세레자랑 보이응만 약간 스페셜티 대상이라고 하고 보잉야부터는 커머디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머셜 커피는 어떻게 판매하느냐 보니까 먼저 등급을 정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트럭 한 트럭 채로 그냥 이게 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날 선물시장에서 커피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커피 지수대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두 메이버 회사들이 농장에 트럭을 대. 그러면 커피를 실어. 그 다음에 커피 지수를 보고 돈을 입금을 받아. 입금을 받아야 그 트럭이 나갈 수가 있어. 입금을 안 받으면 트럭이 못 나가. 왜냐면은 커피가 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총을 가지고 트럭 앞에 선대. 그래서 내리라 그런 다음에 그 트럭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도로에 보면 커피 차들이 진짜 많대요. 커피도 도둑 맞을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브라질 다녀오면서 좀 느낀 게, 왜 브라질은 스페셜티를 안 하지?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커머셜을 재배하는 농장주분들은 제가 품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품종?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약간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분이 품종을 모르냐? 그렇지 않아. 품종별로 다 구획을 나눠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종에 대한 맛 차이보다는 일단 그냥 생산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티랑 커머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커머셜은 커머셜이 지향하는 시장이 있는 거고 그들이 만족시키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스페셜티는 스페셜티가 지향하는 시장이 있는 거고 만족시키는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건 먹었을 때 괜찮은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커머셜에 정말 정수를 보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농장주분들이 되게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아들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싫어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게 되게 문제점이더라고요. 2세나 3세들은 농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스페셜티를 시도를 해.
아빠는 왜 이런 짓 하냐, 대량으로 재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소량으로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무산소 발효를 하고 별짓 다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왜 돈이 안 되는 짓을 하냐. 그렇게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참고로 브라질은 고도가 낮다 보니까 수확 속도도 빠릅니다. 보통 고도가 낮으면은 커피나무를 심으면 2년 혹은 3년이면은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확이 천천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머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한 거지. 2년 3년 하면은 수확을 했는데, 아니 뭔 놈의 뭐 게이샤 같은 것들 높은 고도를 따라가야 되고 쉐이드 트리 있어서 태양빛을 다 가려버리면 또 생산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변화를 봤냐면, 브라질에서 앞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꾸준히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농장주들의 2, 3대 젊은 친구들은 돌아와서 현대랑 차별하기 위해서 스페셜티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브라질 안에서도 스페셜티 커피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테로아를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파젠더 모명사진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다크룸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든지 브라질 안에서 다른 농부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테아 농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대형 평수의 농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해요. 그래서 다테아는 브라질 안에서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미 커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다 뿐이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스페셜티 커피 재배하기 적합한 테로아를 찾아서 거기에 커피를 심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브라질 안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브라질에서 좋은 스페셜티 커피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위주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품종이 파젠다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카투카이 785 같은 거, 이런 품종 자체는 좀 더 브라이트한 산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트러스한 노트도 잘 가지고 있고, 견과류의 단맛이 좀 더 인텐스 있고 되게 좋고, 이런 품종의 커피들이 앞으로 이제 더 재배가 되면은 더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시우시라든지 브라질도 게이샤 커피가 나오고 있죠. 이런 품종들이 앞으로 수확량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좋은 테로아에 심기기 시작하면서 브라질에서 좋은 커피가 재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하고요. 요번에 월픽에서 다테아 노틴 커피 진짜 맛있었잖아요. 브라질 커피가 아닌 것 같잖아. 되게 프루티하고. 그리고 파젠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90점이 넘어가는 커피들도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스페셜티 커피들이 브라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브라질 산지를 다녀오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사실 진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앞으로 올라갈 브라질 산지 투어 영상에 담겨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파나마 영상도 한 2시간 넘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잖아요. 지금 브라질 영상도 열심히 편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갔다 온 생생한 기록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을 거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브라질 산지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고 브라질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